은행 창구에서 터진 짧은 웃음소리가 로비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 1억이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직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대기석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때가 탄 검은 코트, 낡은 중절모 사람들은 82세 노인의 겉모습만 보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이 지점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혜수 어르신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구옥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어르신의 몸가짐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방 한쪽에 놓인 아내 하연의 사진을 닦는 일입니다. 그 다음 옷장에서 낡은 회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 소매 끝에는 분홍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꿰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연아, 당신이 고쳐준 이 코트가 아직도 제일 따뜻하네. 어르신은 아내가 생전 마지막으로 만져준 그 분홍색 실 자국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가는 날입니다. 어르신은 정성껏 코트를 다려 입고 낡은 구두를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동백은행 성암 지점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 그곳에 박혜수 어르신이 들어섰습니다. 어르신의 초라한 행색은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마치 잘못 끼워진 족각처럼 겉돌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정장 차림의 경비원이 어르신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환영한다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익숙한 듯 담담하게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은 어르신을 힐긋 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가방을 반대쪽으로 옮깁니다. 앞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중년 남성은 아예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리죠. 아, 냄새나게 진짜 여기는 아무나 막 들어오나? 어르신은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코트 소매 끝의 분홍색 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르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통장은 가장자리 가죽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 그 통장은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5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인생 그 자체였죠. 딩동 28번 고객님. 드디어 어르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29살의 최윤지 대리. 오늘따라 실적 압박에 예민해져 있던 그녀는 어르신이 다가오자 표정부터 굳어집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입금이세요? 출금이세요? 어르신은 낡은 통장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1억 인출하고 싶소. 순간 윤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어르신의 코트와 구두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입가에 비스듬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1억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장난치는 곳 아니에요. 뒷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치매 아냐? 1억이 누구 집에 이름인 줄 아나 보네.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어르신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윤지는 통장을 보지도 않고 돌려주려다 절차상 마지못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성가시다는 듯 한숨을 내쉬던 그녀의 눈이 화면을 본 순간 멈췄습니다. 윤지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잘못된 건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금주 박혜수. 그 아래 찍힌 숫자는 윤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지점 전체 실적을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로비의 시끄러운 소음이 단숨에 소거된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어르신을 향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그 낡은 소매의 분홍색 실을 만지며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죠. 왜요? 잔고가 모자랍니까? 이제 로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지점장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제가 조회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흘리던 최윤지 대리의 목소리가 보기 좋게 뒤집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자판 위를 허우적거렸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로비에 가득했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8자리가 아니었습니다. 9자리를 넘어 평범한 월급쟁이는 평생 구경조차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박혜수 어르신은 이 지점의 단순한 예금주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본사에서 특별 관리하는 소위 그림자 VVIP였던 겁니다. 윤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투덜대던 고객들도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탓하기보다 소매 끝에 뜯어진 분홍색 실을 조용히 여밀 뿐이었죠. 박 회장님, 아니, 박 어르신, 여기까지 직접 어쩐 일이십니까? 지점장 공도환이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의 어깨를 밀치고 어르신의 손을 잡으려 안달복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축축한 손길을 가볍게 피하셨죠. 아이고, 우리 최 대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귀한 분을 몰라보고 어르신, 안쪽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최고급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점장의 화려한 집무실 쪽을 한번, 그리고 차가운 로비 바닥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안쪽 방은 필요 없소. 여기서 합시다. 내 돈을 돌려받으러 온 건데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지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오늘 돈을 다 빼버린다면 이 지점은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윤지에게 눈으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의 외동아들 박동식이었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가득했죠. 아버지,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이 낡은 코트는 또 왜 입고 나오셨냐고요? 동식은 지점장에게 다가가 어르신의 통장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아버지를 마치 모자란 사람 취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그래요, 인출권 무효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은행 직원보다 낯선 타인들의 비웃음보다 더 아픈 칼날이 어르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치매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손등을 탁소리 나게 쳐내셨습니다. 아들은 돈이 아까워 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있었고 지점장은 돈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그 누구도 박혜수라는 한 인간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낡은 통장 속의 숫자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었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의 분홍색 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으라는 듯 호통이 아닌 서글픈 선언을 던졌습니다. 그래, 다들 돈이 그리 좋으냐? 내 오늘 이 지점에 있는 내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회수하겠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너의 똑똑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거라. 어르신의 선언과 동시에 은행 내부 전산망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들 동식은 악을 쓰며 어르신을 막아세웠고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 밖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버려진 공사 현장이었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다 기부하겠다는 겁니까? 빗줄기가 쏟아지는 공사 현장. 아들 동식의 고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흉물스럽게 방치된 콘크리트 건물뿐이었습니다. 박혜수 어르신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깃을 세우며 묵묵히 서 계셨죠. 아들에게는 그저 버려진 땅이었지만
어르신에게 이곳은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어르신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성남 호스피스 센터 건립 예정지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2년째. 회색 벽면에는 녹슨 철근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코트 소매의 분홍색 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색이 진해진 그 실은 마치 상처 입은 아내의 마음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코트는 아내 하연이 암투병 중 마지막으로 바느질해준 옷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꿰매느라 실 자국은 엉망이었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혜수 씨 나가고 없어도 이 실 자국 보면서 외로워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엔 꼭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그거 하나만 해줘요. 그것이 아내의 유언이자 두 사람이 평생 아끼며 모은 재산의 용처였습니다. 은행에서부터 뒤쫓아온 아들 동식과 지점장 공도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식은 진흙탕에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어르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점장은 우산을 받쳐들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어르신의 품 안 통장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버지 이거 병이에요. 노망이라고요. 자식인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무너져가는 건물에 수천억을 쏟아부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아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 은행 재단에 맡기시면 수익도 내드리고 이런 곳은 돈만 버리는 길입니다. 어르신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뭉치로만 보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차가워 기세등등하던 동식조차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살아생전 가고 싶어 했던 곳,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업 자금이 모자랄까봐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을 아들은 노망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어 잉크가 번져가는 기부 증서 위에 도장을 꺼내 드셨습니다. 동식아, 너는 한 번이라도 내 애미가 왜 이 코트를 분홍색 실로 끼웠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너한테 이 돈은 숫자겠지만 나한테는 내 애미의 눈물이고 내 평생의 참회다. 한편 은행에 홀로 남은 최윤지 대리는 로비에 버려진 어르신의 낡은 손수건을 발견합니다. 그곳엔 성남 호스피스 센터 후원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윤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윤지의 어머니도 요양병원비가 없어 차가운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이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아들 동식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미리 불러둔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어르신을 에워싸기 시작한 것이죠. 강제 입원시켜. 저 노인네 제정신 아니야. 아들의 비정한 외침 속에 어르신은 빗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수십 대의 차량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공사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어둠과 빗줄기를 가르고 나타난 수십 대의 전조등.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 달려나와 아들 동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낮에 어르신을 비웃었던 은행 직원 최윤지 대리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동백은행 지점의 젊은 행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사설 구급차 대원들도 기세등등하던 동식도 예상치 못한 인파의 등장에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윤지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르신이 은행에 두고 갔던 낡은 손수건이 꽉 쥐어 있었죠.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로비에서보다 훨씬 단단한 어조로 말을 뗐습니다. 아드님, 틀렸어요. 어르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이 손수건에 적힌 호스피스 센터.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낡은 코트 속에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살 귀한 마음이 들어있었다고요. 윤지는 은행을 나오기 전 사내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어르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점에서 가장 고귀한 손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분을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글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동식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이거 다 내 상속 재산이야. 그가 악을 쓰며 어르신의 품에서 기부 서류를 뺏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수 어르신이 동식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82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상속, 동시가 내가 너를 키운 건 내 의무였지만 내 인생을 너에게 주는 건 내 의무가 아니다. 이 돈은 내 아내 하연이가 아픈 몸으로 평생 파지를 줍고 식당 일을 하며 모은 피눈물이다. 자식인 내가 그 무게를 모른다면 너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어르신은 지점장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서류 위 기부자 박혜수 옆에 당당히 인감을 찍으셨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지점장 공도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지키려 했던 탐욕이 무너진 자리에는 허망함만 남았죠. 반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어르신께 다가가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바늘과 실뭉치를 꺼냈습니다. 낮에 뜯어졌던 어르신의 코트 소매, 그 분홍색 실 자국 위로 윤지가 서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아내분이 꿰매주신 그 마음, 끊어지지 않게 제가 이어드릴게요. 어르신은 윤지의 서툰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며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분홍색 실은 이제 아내와의 약속을 넘어 낯선 타인과의 새로운 인연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식은 멀어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가장 화려한 은행 로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이 비바람치는 낡은 공사판 위에서 비로소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존중은 생명을 붙드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박혜수 어르신을 낡은 코트의 거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은 여전히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동네 시장을 거닐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죠.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어르신의 소매 끝 분홍색 실이 이제는 아주 단단하고 촘촘하게 메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찬 바람 속에 봄 기운이 섞인 오후입니다. 회색빛 골조만 앙상했던 공사 현장에는 이제 따뜻한 베이지색 벽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어르신의 아내 이름을 딴 하연 호스피스 센터라는 현판이 빛나고 있었죠. 입구 옆 작은 명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흘러내리는 사람을 받쳐주는 손. 센터의 로비는 더 이상 은행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나무향과 꽃향기가 감돌고 벽면에는 후원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명단 맨 윗줄에는 박혜수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글씨로 동백은행 직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어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새 삶을 시작한 최윤지가 밝은 얼굴로 어르신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은행원 유니폼 대신 편안한 활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적에 쫓기며 타인을 무시했던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지의 어머니는 이곳의 첫 번째 입소자가 되어 생애 처음으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 씨가 내 낡은 실을 꿰매준 덕분이요. 사람 마음이 이어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자라는 걸 나도 이제야 실감하네. 자산 몰수와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던 아들 동식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으로 도망치는 대신 매주 주말 센터를 찾아와 정원을 가꿉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용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심어놓은 꽃나무에 물을 주며 처음으로 땀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죠. 해수 어르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내 하연의 유골이 뿌려진 센터 뒷산을 바라보며 옥상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은 숫자일 뿐이었네. 그런데 그 숫자를 지우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당신이 남긴 이 분홍색 실이 이제는 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고 있네. 이제 나 당신 보러 갈 때 부끄럽지 않겠지? 어르신의 손등 위로 따스한 노을빛이 내려앉습니다. 낡은 코트 소매 끝, 윤지가 꿰매준 분홍색 실 자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겉모습에 속아 가장 귀한 보석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꿰매줄 분홍색 실 한 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혜수 어르신이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오늘도 어느 차가운 마음 위에 따뜻한 온기로 흐르고 있습니다.